시장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네.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SNS 상에서 그 짤로 돌기로는 네. 누군가의 인터뷰와 함께 블룸버그에서 인터뷰와 함께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짤도 막 돌고 하긴 하더라고요. 블룸버그 인터뷰요. 네. 블룸버그 인터뷰와 함께. 도대체 이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가 참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하나씩. 네.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아까 외신 반응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이제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나타났던 이제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각국 외신이라든지 싱크탱크 반응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출처는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이제 모은 거고, 이제 미국의 포린 폴리시 쪽에서는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광주 악몽 떠올리게 해,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주의 등대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일, 뭐 중국의 신문사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겨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은 외신 반응은 뭐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국내 언론을 보면 진보 매체와 그리고 이제 보수 매체가 따로 많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보수 매체에서도 조금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또 하나의 또 기준점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은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희 류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이제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좀 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철도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원래 지금 노조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격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파업을 멈추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우리가 멈추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인 노조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속노조 쪽은 네. 당연히 강한 노조들이잖아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굉장히 강경 노조인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한국GM 노조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부분 파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한국GM 노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무슨 외국계 회사의 노조가 뭘 파업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한국GM 노조가 과거에 대우자동차 노조입니다. 그랬죠. 대우자동차 노조는 한때 현대차 노조보다도 훨씬 강성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아놓은 이야기를 일단은 좀 드려보면은 오늘 가장 부각됐던 거는 현대자동차 노조입니다.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요. 오늘부터 6일까지 부분 파업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각각 하루에 4시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직 그리고 남양연구소 그리고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까지 파업한다는 방침을 벌였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원래 이제 파업을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회의를 열어서 5일부터 6일까지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2시간 파업을 좀 결정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한국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습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노조들이 이렇게 부분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업의 목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총파업에 나서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성차 노조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차 노조 다음으로 큰 것은 이제 조선 쪽 노조죠. 조선 이제 중공업 쪽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는 금속노조 전반적으로 좀 파업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번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도 지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노조 파업을 하려면은 쟁대위를 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파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지금 파업을 열게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법 파업 지금 이슈도 지금 나타나고 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철도노조인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철도 노조 파업은 이제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하는 건데 최근 10년 사이로 봤을 때 6번째 파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노조 파업으로 이제 KTX 그리고 이제 새마을호 여객 열차와 이제 화물 열차 운행이 줄면서 이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노조 쪽에서 밝힌 공식 내용을 보면은 어제 이제 코레일과 기본급 정액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원 충원, 4주 2교대 근무 전환 등의 쟁점 사항을 놓고서 막판 절충을 시도를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실제로 아침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조 파업에 이제 기존에는 이런 임금 문제라든지 임단협에 관련된 게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하나의 지금 명분이 붙었는데 최명호 철도 노조 위원장 이야기는 이제 정부와 사측이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고 철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이번 계엄을 비판을 했고요. 네. 엄기령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과 연봉제 도입 폐지를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74일간 파업을 진행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우리의 파업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오늘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철도노조 쪽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무기한 총파업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는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때 같은 네.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제 탄핵까지도 우리는 같이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또 철도 같은 경우는 운송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내 산업 전체에 지금 많은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법 파업으로 이게 이어질 불법 파업 이슈가 만약에 불거질 경우에는 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 노조의 파업은 조금은 불리한 입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재계 쪽에서는 파업을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이들은 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 경영자 총협회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내수 수출 부진과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파업은 사회 혼란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재계 관계자 쪽의 멘트를 좀 보면은 대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대대적인 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은 물론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업별 임단협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와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이유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구분해서 보시자면은 네. 철도노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임단협이었죠. 네. 본인들의 이제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이라든지 그래 근무 환경 개선을 좀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파업을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정된 총파업이었고 어젯밤에 막판까지 이제 조율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에는 틀어지면서 파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인 이유 추가적인 명분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성차 업계는 원래 지금 파업 계획이 없었죠. 네. 파업 계획이 없다가 어제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이제 금속노조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파업 결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금속노조가 우리의 상급 단체잖아요. 네. 상급 단체가 하는 노조 파업에 우리도 그러면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늘 저희가 점심을 네,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취재원과 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경복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뭐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됐다라는 네.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뉴스 그리고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에서조차도 지금 여행객들이 야 지금 정말 한국을 가야 되는 거 맞아? 여행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네. 움직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여행 관광을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방문하는 곳이 명동, 서울역, 광화문의 경복궁 이런 곳인데 그런 쪽이 대부분 촛불 시위라든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관광을 왔는데 막 시위대랑 그다음에 그 경찰 병력이 버스로 장벽을 쌓고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서울은 관광 가면 안 되겠다, 여행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조금씩 그 관광을 오는 분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취재원으로부터 오늘 듣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계엄령은 해제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그 좀 안정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미치게 될 이것이 미치게 될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되게 의외의 이야기를 의외의 곳에서 여기에 대한 여파도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 UFC 아시죠? UFC요? UFC 그 격투 스포츠 있잖아요. 네. 거기에 UFC의 그 단체장인 데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원래는 12월 14일에 국내에서 예정되어 있던 J 파이트 나잇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에 참석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계엄령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못하게 됐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문제가 한 격투 단체의 회장이 들어오는 게 참석 불가 계획이 틀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네. 트럼프와 가장 채집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계엄령 때문에 네. 못 오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여파가 단순히 미국 사람 한 명이 못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제 바로 한 달 뒤에요. 다음 달에 네. 취임할 대통령의 측근이 못 들어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돈데크마님이 네. 제가 시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좀 받아들이셨나 본데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그쵸? 그럼 그 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대신 나서서 실행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네.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B라는 일이 발생했고, B라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과관계를 조금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위하십니까가 아니라 네. 첫 번째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 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 네. 올 한 해 동안 수출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기업들에 대한 그 올해 수출의 탑 시상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죠. 수출의 탑의 어떤 시상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출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참 괴리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출을 굉장히 잘했던 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연말이 되고 나니까 하나씩 정말 분명해지고 있는 건데 네. 일단 한국 수출이 지난해 10월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에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18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6,222억 달러 네. 그리고 무역 수지는 452억 달러 흑자입니다. 돈 굉장히 잘 번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번 거고 이 부분도 되게 의미 있었는데
한국이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9.1%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이 누가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 대한민국이요. 네. 이 정도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정말 빠르게 늘어났다는 건데 네. 주식 시장 상승률은 주요국 가운데 지금 꼴찌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한숨을 쉬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수는 수출에 직결한다. 그렇죠. 수출 좋으면 지수 좋고 수출 나쁘면 지수 나쁘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수치로 봤던 것처럼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증시가 안 좋아? 수출 말고 다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이런 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 2.33% 가운데 2.3%를 수출로 달성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가운데 99%가 수출 덕분이었다. 네. 수출이 기여하는 바가 99%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진짜. 그렇죠. 네.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을. 근데 많이 수출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잘 지켜준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수출이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올해 그 연말 말고 한 중순까지 네. 잘 나갔던 기업들, 잘 나갔던 산업 생각하면 딱 그게 정답입니다. 자동차, 선박, 화장품, 방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반도체도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수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조금씩 꺾이고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뿐이지 지금도 네.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30%대였었나요? 증가율이 그 정도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수출은 좋습니다. 올해 수출액 1,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선박도 3, 4년치 수출 잔량을 확보하고 있고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4% 늘었고요.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9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인가요? 한창 네. 그 팬데믹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할 때 네. 그때 화장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91억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91억인가 92억 달러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수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아마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1월까지의 수출액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11월까지 기준으로도 93억 달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사상 최고의 화장품 수출을 올해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도 역대 최대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기아가 250억 달러 탑. 그리고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10억 달러 탑. 네. 포스코 퓨처엠이 20억 달러 탑. LS 일렉트릭이 9억 달러 탑. 삼양식품이 7억 달러 탑. 이렇게 수상을 라면으로 7억 달러 탑. 엄청난데요. 네. 그러니까요. 딱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출 잘 된다고 얘기했었던 그 품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수출의 탑을 좀 수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네.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에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전력기기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까 그 10억 달러 탑을 수상을 했고 LS 일렉트릭이 9억 달러의 탑을 수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일단 올해 3분기까지 북미 중동 시장에서 지난해 연간 시장 매출액 대비 각각 113%와 98%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1년간 수출액이 총 12억 4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올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 역시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송변전부터 배전까지 아울러서 지금 7억 달러 탑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7억 달러 탑, 올해는 9억 달러 탑까지 돌파하면서 네. 5번째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러 가지 수출의 탑 가운데 굳이 전력기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젯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의 모 회사. 네네. 메타가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요? 또 짓습니다. 와.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1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면 1000억 조 10조, 14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근데 이 14조 원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센터만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연결되는 전력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를 다 짓죠. 전력 인프라 다 짓게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전력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원까지 같이 그렇죠.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후속 기사로 나온 것들이 메타도 이번에 이 최대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원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SMR을 선택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네. 계획서를 내라고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원전 계획서 내주세요. SMR 계획서 내주세요. 저희가 네. 거기에서 마땅한 거 저희가 고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공급망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메타가 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2일이었었는데 이틀 전이었었죠. 이틀 전에는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길이 4만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을 추진하겠다. 4만 킬로미터. 네, 4만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을 와. 단독으로 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얼마 쏟아붓겠다고 했는지 보면은 이것도 100억 달러입니다. 14조 원. 그러니까 일단 메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그 스레드 다양한 SNS들 있죠. 네.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부터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걸 추론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곳이 메타이기 때문에 네네. 그들이 직접 내가 그럼 전력기기도 설치할게, 내가 그러면 발전원도 설치할게, 내가 그러면 국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도 설치할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토탈 서비스를 다 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움직임들이 빅테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원전 설치할게라고 맞아요. 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죠. AWS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아마존 있죠. 그랬죠. 빅테크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빅테크라고 할 만한 기업이 아직 뭐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AI 기업이라든지 뭐 빅테크를 지향하는 기업들도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국전력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네. 민간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한국전력이 인프라를 투자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 뭐 이제 앞으로는 좀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없었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한다는 데서 약간의 좀 허들이 있다라고 그렇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출의 탑 말씀을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길래 오늘 안 그래도 잠깐 나왔던 게 네. 올해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 이제 결산이랑 내년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네. 자동차도 사실은 돈을 뭐 버는 건 여기저기서 벌지만 실제로 수익을 남기는 거는 대부분 수출에서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 전망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7% 증가한 279만 대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2016년 이후 최고 실적을 지금 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가요? 내년 전망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내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보다 3.1% 감소한 270만 대로 지금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 한미 통상 환경의 악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팽창, 해외 생산 증가 등 수출 감소 요인들의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4년 연속 수출 상승 누적에 따른 역기적 효과 등으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HMGMA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멕시코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좀 통상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늘 자동차 산업협회 전망치를 보니까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좀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뉴스를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 바로 연결해볼까요? 넘어가시죠. 네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오늘 비트코인이 오전에 10만 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10만 달러면은 1억 4천만 원이 넘어요. 알림이 떼링 많이 오더라고요. 네, 왔어요. 부럽더라고요. 한번 좀 차트 좀 띄워주세요. 차트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잡아놔서 이게 캡처를 떠서 지금이랑 가격이 조금은 다른데 11시 좀 넘어서 그때 네. 넘어가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11시 40분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이 한 15년 만에 이번에 이제 거래가 된 지 15년 만에 이룬 결과라고 하고요. 올해 초가 4만 4천 달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초 대비했을 때는 1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고점은 옆에 나와 있는데요. 10만 3,395달러였습니다. 네. 이게 하나로 따지면 1억 4,527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수준이 이제 옆에 다음 거 띄워주시면요. 한 1억 4,299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하나 없어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비트코인 하나 안 사놓고 뭐 했냐라고 할까봐 되게 좀 무섭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긴 합니다. 사이클 영향이다, 뭐 트럼프 효과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은 해외에서 지금 분석하기로는 트럼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는 사이클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여기에 부스트를 붙인 게 트럼프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이제 친크립토 성향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도 어제 이제 인선을 했습니다. 하면서 네. 폴 에킨스라고 하는 친가상자산 인사를 이번에 다음번 SEC 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현재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크립토 인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머리가 조금 더 많이 벗겨지신 분이 왼쪽이 게리 겐슬러죠? 네, 게리 겐슬러라고 네. 하는 이제 SEC 현 위원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면서 좀 상승을 억제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옆에 그 조금 머리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이 이제 왜 폴 자꾸 에킨스. 머리로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은 속상하게. 네. 주황색 넥타이라고 네. 할게요. 주황색 넥타이를 매신 분이 이제 폴 랭킨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기 SEC 의장이고요. 네. 이제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제 공화당 출신의 SEC 위원이었고요. 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옹호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는 SEC 구조 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뭐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또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무슨 자산이죠? 갑자기 전략 자산으로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가상 자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현물 ETF가 굉장히 네. 많아졌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개인들이라든지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의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그 우리들이 알고 있던 기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네. 사람들의 이제 그 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이제 자산 운용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제 밤에도 나왔지만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 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이제 각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이나 네. 총리 같은 분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트코인 10만 달러 터치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도 지금 그 정도를 한번 계속 볼까요? 유지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네요. 10만 229달러. 10만 229달러. 잘 네. 유지하고 있네요. 1억 4,370만 원이 넘었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우리 아빠는 왜 안 샀어라고 할 때 제가 할 자, 말이 아까 없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농담 많이 해주셨는데 아빠는 코인 노래방 갔어. 아빠는 현기차 샀어. 이런 농담들 많이 해주시던데.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조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 차이나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인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팀쿡, 애플의 팀쿡도 인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인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상태이고요. 네.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하면 인도와 좀 친하게 지낼까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인도는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도는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있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조선과 관련해서 인도가 지금 해양 대국이 좀 되고 싶은 야욕을 품고 있는데 네네. 정작 그만한 기술력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한국 조선 3사를 최근에 이게 순서대로 만났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쉬리 TK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해운 수로부 차관이 네. 29일에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둘러보고 네. 3일에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각각의 3사를 지금 다 접견을 하고 회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왜 인도가 우리나라 3사를 방문을 해서 굳이 막 조선소도 보고 기술력도 보고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전쯤부터 다 나왔던 뉴스인데 뭐였었냐면 네. 인도에서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가 프로젝트냐면 인도 정부가 선대 천척 규모의 국영선사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2047년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긴 했습니다. 거의 23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남았지만 네.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여기에는 새로운 국영선사 설립 계획까지 좀 포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급증하는 무역 증가에 대비해서 10년 내에 선대 천척 규모의 새로운 국영선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네.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10년 내에 천척이면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1년에 100척씩 주문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와. 그러면 이 주문 100척을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주문했을 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면 중국에게 주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국과 인도는 상당히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10월에 정상회담을 하긴 했어요. 한번 했죠. 네, 했어요. 물론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과 인도의 긴장감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왜 중국이 굳이 인도와 이렇게 긴장을 좀 풀려고 했을까? 앞으로 돈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긴장감을 계속 갖고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중국으로 가는 물량보다는 우리나라로 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과의 중국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인도와의 그 교류를 더 많이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인도도 정부 산하의 6개, 그다음에 중앙정부 산하의 6개, 주정부 산하의 2개, 민영기업 산하의 20개 등 28개 조선소가 있긴 하는데 네. 대부분 중소형 선박 만들고 지금 해상 운송에 필요한 예를 들어 벌크선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네. 아니면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만들죠. 그건 우리가 잘 만들죠. 그러면 네. 이제 이 앞으로 추가 천척 10년간 천척이면 뭐 대략 1년에 100척씩 주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이런 100척을 다 받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도크도 모자라긴 합니다. 네. 도크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말? 33척씩 우리가 다 받고 네. 한 척 중국 주고.
네. 우리가 다 하면은 독점이니까. 아, 그쵸, 그쵸. 네, 너희도 하나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뉴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SK그룹이 오늘 이제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SK그룹이 좀 올해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조직 개편이 이번에 인사의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를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 그리고 이제 테크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술 인재 쪽으로 많이 좀 이번에 인사를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는 숫자였습니다. 2년 새 이제 승진 임원 인사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한번 보면은 이제 이번 인사로 죄송합니다. 네. 75명이 이번에 총 이제 승진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2명 대비 7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인 2023년에 145명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이제 3년 전이었던 164명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인사가 적다라는 거는 네. 이제 그만큼 회사가 많이 좀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신규로 승진을 시킬 만큼 지금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신규 선임 임원의 이제 좀 특징을 봤을 때 평균 연령은 만 49.4세입니다. 올해 48.5세나 작년 49세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신규 선임 임원은 1982년생인 최준용 하이닉스 HBM 사업기획 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82년생이 이제는 임원 되는 임원이 되는. 게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요즘 그쵸, 뭐 네. 30대 임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관련된 지금 조직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고요. 또 조직 슬림화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직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좀 전사 조직 단계로 4단계로 축소했다고 하는데 사업부 조직은 본부로 이제 스태프 등 지원 조직은 네. 연구 조직, R&D 조직 같은 경우에는 랩, 그리고 이제 SKMS 실천실, 뭐 추진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림자 직속으로 좀 편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AI 관련된 게 SK텔레콤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열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막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분산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노베이션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 쪽에서도 여러 계열사들이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맞아요. 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효율적으로 가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인재 그리고 AI에 좀 힘을 많이 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신규 임원 33명 중에 70%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같은 기술 분야에서 좀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최태원 그룹 회장이 요즘 AI 시대에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녀인 최윤정 SK 바이오팜 사업개발 본부장이 네. SK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신설 조직에 이제 조직을 추가로 맡게 됐습니다.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네. 이분인데요. 최 본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SK그룹의 지주사인 이제 SK주에 신설된 성장 지원 담당을 겸직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 혁신과 함께 미래 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에 이제 신설된 조직에서 수장을 맡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경영 수업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이오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좀 같이 엮어서 미래 사업을 발굴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인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너무나도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보수적인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대신 AI와 같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 부문이 다른 자회사들에 막 섞여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네. 인사는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인재를 조금 위주로 많이 승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술 인재 위주로 이번에는 승진을 많이 시켰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을 보도록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신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한다. 혹시 반 엔비디아 진영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뉴스입니다. 네. 어젯밤 사이에 애플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 칩인 트레이니엄 2를 사용해서 네. 자사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전학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CNBC 등을 비롯한 외신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었는데 네네.
애플 기계학습 AI 담당 인원이 이날 연례 아마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애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트레이니엄 2를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효율성이 최대 50%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플과 AWS는 그동안도 계속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애플은 사실 본인들의 서버도 있지만 AWS 뭐 애저 이런 다른 서버들을 많이 빌려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지난 10년 넘게 사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AWS의 칩을 그동안도 좀 사용을 해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맷 가먼 AWS 최고 경영자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이 말이 참 웃겼는데 애플은 트레이니엄 칩의 초기 채택 업체이자 베타 테스터였다. 애플이 테스터 해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가장 공고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대신 만약에 어떤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엔비디아 칩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시킨다면 이건 약간 구도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들을 지금 빅테크가 원하는 것이고요. 왜냐?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애플이 우리는 그러면 트레이니엄 2 칩을 사용해서 우리의 애플을 좀 학습시켜 볼게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라서 네. 물론 이거는 뭐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이게 과연 성공하게 될지 어떤 첫 발이라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뭐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댓글 저기 채팅창에서 네. 밥김님이 말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네 뭐예요? 장렬형이 그거 별거 아니라던데 신경 끄라던데 엔비디아가 짱이라던데라고 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칩이 다 나와서 뭐 우리는 효율이 얼마나 좋습니다. 전력 효율성 높습니다 했지만 네네. 이거 넣어서 서버에 넣고선 돌려보면 그거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안 쿠다 때문에 결국엔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플이 이 칩을 써본다? 이건 굉장히 거대한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네. 가장 거대한 고객이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고객이 뭔가 선택을 달리하게 됐을 땐 그땐 또 변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네. 장렬형 말처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